오늘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들이랑 신나게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자유를 빼앗긴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그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고대 고구려에서는 소고기를 함부로 도축했다가는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하는 끔찍한 형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아, 노비로 전락할 만큼 치명적인 범죄였던 거군요. 네, 맞아요.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바로 이 고대 한민족, 그중에서도 고구려인들의 식탁 위로 올라간 고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생존과 샤머니즘의 짙은 기록들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대형마트에서 아주 깔끔하게 손질돼서 플라스틱 팩에 딱 담긴 고기를 너무나 쉽게 카트에 담잖아요. 그렇죠. 사실 피를 보거나 뼈를 발라낼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맞아요. 도축이랑 가공이라는 그 거친 과정은 완전히 생략된 채로 오직 소비만 하는 거죠. 하지만 시계를 까마득히 되돌려서 고대 고구려의 그 험준한 산맥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럼요. 고구려인들에게 고기란 식료품이 아니라 그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생존 그 자체였다. 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 한국의 불고기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고구려의 기후 조건과 북방의 샤머니즘에서 태동했는지 오늘 자료 속에서 그 기원의 DNA를 하나하나 추출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고구려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광활한 만주 벌판을 막 질주하는 기마 민족의 낭만, 막 호쾌함 이런 거요. 아, 그렇죠. 활 쏘고 말 타는 늠름한 모습들이 떠오르죠. 네. 근데 오늘 살펴보는 역사적 문헌들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 호쾌함 이면에는 낭만이랑은 거리가 먼 아주 절박한 지리적 핸디캡이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에 너무 불리한 땅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구려가 자리 잡았던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 지형을 보면요. 거대한 산맥하고 깊은 골짜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평야가 거의 없었군요. 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을 보면 당시 고구려 상황을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좋은 전지가 없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아, 부지런히 지어도 안 됐다. 네, 따뜻하고 물이 풍부한 평야에서나 가능한 벼농사는 당연히 꿈도 꾸기 어려웠고요. 기장이나 콩, 수수 같은 밭농사에 주로 의존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기후가 너무 차가워서 수확량이 늘 톡없이 부족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면 당연히 다른 곳에서 칼로리를 억척스럽게 보충해야 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부족한 식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구려라는 국가 전체가 선택한 필수 생존 전략이 바로 사냥과 가축 사육이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를 즐기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칼로리 확보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사냥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가 경제랑 군사력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 산업이었어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 즉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아, 맞아요. 주몽이 명궁이라는 뜻이죠. 네, 국가를 건국한 시조의 정체성이 뛰어난 사냥꾼에 맞춰져 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게다가 매년 3월과 10월에는 아예 국가적인 대규모 수렵대회가 열렸습니다. 봄, 가을로 대대적인 행사를 한 거라는 거네. 그렇죠. 봄에는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가을에는 수확과 사냥의 결과를 하늘에 감사하는 거대한 제천 행사였어요. 이때 잡은 사슴이나 멧돼지는 군사들의 식량으로 비축되기도 하고 또 하늘에 바치는 신성한 제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헌에서 이들이 사냥했었던 도구랑 기술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서 진짜 감탄했거든요. 고구려인들이 타던 말이 과하마라고 불렸는데 예, 이게 글자 그대로 과일나무 아래를 고개도 안 숙이고 쓱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조랑말이었잖아요. 네, 덩치가 아주 작고 다부진 말이었죠. 근데 반면에 그들이 주무기로 쓰던 활인 맥궁은요. 소나 물소뿔, 힘줄을 겹쳐 만든 각궁인데 길이가 고작 80c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크기만 보면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맞아요. 길이가 짧은 대신에 탄성을 극대화한 구조라서 사전거리란 관통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현대 무기체계에 비유해봤는데 들어보실래요? 어떤 비유죠? 험난한 산악지대에 좁고 가파른 길을 빠르게 돌파하려고 특수 개조된 소형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작지만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스나이퍼 라이플을 든 그야말로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그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완벽합니다. 넓은 평야가 없으니까 오히려 덩치 큰 말이나 길쭉한 활은 산속에서 엄청 거추장스러웠을 테니까요. 그쵸. 나무에 막 다 걸리고. 네. 그래서 지형의 단점을 기술과 전술로 아주 완벽하게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덕흥리 고분벽화나 약수리 고분벽화를 보면 이들의 사냥 방식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냥을 했나요? 단순히 말을 타고 활만 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된 사냥개와 매를 이용해서 짐승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몰이 사냥을 했거든요. 아, 짐승의 퇴로를 아예 차단해버리는군요. 네, 산악지형에서 일망타진하는 고도의 전술이었죠. 이렇게 치열하게 사냥을 한 결과는 안악 3호분에 그려진 이른바 육고도, 즉 고깃간 벽화에 아주 적나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저 그 벽화 묘사 보고 정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택 부엌 옆에 아예 기와 지붕이 번듯하게 딱 얹어진 독립된 푸죽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스케일이 다르죠. 게다가 커다란 쇠갈고리 4개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멧돼지, 사슴, 노루 같은 야생 짐승들이 껍질이 쫙 벗겨진 채로 통째로 걸려 있단 말이죠. 고대 사회인데도 고구려 귀족들의 식탁이 동물성 단백질로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했는지 그 이미지만으로도 딱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풍경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고깃간 벽화에 멧돼지나 사슴은 넘쳐나는데 현대 한국인들이 고기구이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최고의 고기, 즉 소고기는 그 갈고리에 안 걸려 있단 말이죠. 오, 예리가시네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소고기도 엄청 즐겨 먹었을 텐데 소고기가 일상적인 식재료가 아니었나요? 혹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소고기 먹으면 노비가 된다는 끔찍한 흉벌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고대 육식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 중 하나거든요. 흔히 육식을 즐겼으니까 당연히 소고기도 일상적으로 막 구워 먹었겠지 이렇게 짐작하기 쉬운데요. 고구려 사회에서 소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체였어요. 소가 첨단 기술이라고요. 농사 짓는 중요한 노동력이었다는 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기술이라는 표현은 좀 새롭네요. 앞서 고구려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차가워서 농사짓기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단하고 거친 땅을 깊게 파고 뒤집으려면 사람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아, 밭을 갈아 엎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가 끄는 강력한 쟁기질, 즉 우경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험한 산길로 무거운 물자나 식량을 실어 나르는 수레를 끄는 것도 다 소의 몫이었고요. 오늘날로 치면 다목적 트랙터이자 대형 화물 트럭 역할을 한 몸에 수행한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중국 구당서 기록을 보면요. 고구려에서는 국가 허락 없이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아주 엄격한 법이 존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오늘날로 치면 농부가 자기 집 트랙터를 마음대로 분해해서 막 불에 구워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 행위니까 그렇도록 가혹한 형벌을 내렸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는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안악삼호분 벽화에는 육고도뿐만 아니라 외양관 그림도 따로 존재하거든요. 오, 소들을 위한 전용 숙소가 있었군요. 네, 검은 소, 황소, 얼룩소 3마리가 구유에서 여물을 먹고 있고 심지어 코에 콧뚜레를 한 모습까지 엄청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소를 통제하고 부르기 위한 기술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게다가 삼실총이나 오회분 벽화에 가면 이런 소의 위상이 종교적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아예 소머리를 한 신이 농사의 상징인 곡식 이삭을 들고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생존이랑 직결된 존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로 신성시했던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신성하고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소고기가 그 엄청난 희소성 때문에 때로는
고도의 지정학적 무기로 둔갑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소고기가 귀하다고 해도 결국 음식일 뿐인데 그걸 지정학적 무게로 썼다고요? 누군가에게 소고기를 막 뇌물로 바치기라도 한 건가요? 뇌물보다 훨씬 더 교묘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삼국사기 미천왕 시절, 그러니까 서기 319년의 기록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죠? 당시 모용해라는 인물이 고구려, 단시, 우문시 이렇게 세 나라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돼요. 압도적인 병력 차이 때문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던 모용해가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하나 짜냅니다. 궁지에 몰렸으니 뭔가 수를 냈겠군요. 네, 연합군 세 진영 중에서 오직 우문시 진영에게만 몰래 최고급 소고기와 귀한 술을 보내서 극진하게 위문연애를 베푼 겁니다. 아, 무슨 뜻인지 딱 알겠습니다. 다른 두 나라, 그러니까 고구려랑 단시 진영이 그걸 일부러 보게 만든 거군요. 눈치채셨군요. 네, 저 녀석들 우리 몰래 적군이랑 무슨 은밀한 비밀 협정을 맺은 거 아니야? 왜 저 진영에만 저렇게 귀하디 귀한 소고기를 보내는 거지? 하면서 의심의 씨앗을 딱 심은 거네요. 일종의 소고기 디바이드 앤드를 분할 통치 전략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귀한 최고급 접대 음식인 소고기를 넙죽 받아먹는 우문시를 보면서 나머지 두 나라는 극도의 배신감과 의심을 품게 된 거죠. 의심병이 도대씨밖에 없죠. 결국 연합군 내부에 질투와 이간질이 막 폭발했고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와해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소고기 몇 덩이로 삼국연합군을 붕괴시킨 거네요. 엄청난 심리전이었죠. 와, 최고급 한우 툭불 코스 요리를 적진을 분열시키는 외교적 스텔스 폭격기처럼 사용하다니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부로 도축할 수도 없고 너무나 귀했던 소 혹은 목축한 가축들을 앞서 말씀하신 그 3월과 10월의 국가적 제천 행사 같은 특별한 날에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나면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을까요? 전 이 대목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가장 흥미로워하실 대목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 같은 전형적인 농경사회에서는 고기가 워낙 귀하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고기 맛을 보게 하려고 고기를 아주 잘게 썰잖아요. 그래서 채소랑 같이 솥에 넣고 끓이거나 기름에 볶아 먹는 방식이 발달했고요. 네, 효율을 극대화한 조리법이죠. 근데 야생 짐승을 막 척척 사냥해 오던 고구려인들은 굳이 그렇게 고기를 아껴서 먹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아주 훌륭한 비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 불고기의 직접적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최고의 요리, 맥적이 등장합니다. 맥적이요? 네, 중국 문헌들에 따르면 고구려인들, 당시 중국인들이 맥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맥족이 즐겨 먹던 고기 요리 소문이 중원까지 쫙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귀족이랑 부자들이 이른바 외식 트렌드로 앞다투어 이 맥족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볶음 요리랑은 조리 방식이 완전히 달랐나 보죠? 완전히 달랐죠. 맥적은 고기를 잘게 썰지 않았나요? 네, 맥적은 고기를 큰 덩어리째 미리 진한 양념에 푹 재운 다음에 아주 기다란 꼬치에 꿰어서 숯불 위에 직접 통구이로 굽는 방식이었어요. 와, 덩어리째 통구이요? 고기를 자르지 않고 덩어리째 굽게 되면 겉은 불에 그을려서 아주 바삭해지면서도 고기 내부에는 육즙이 완벽하게 갇히게 되거든요. 겉바속촉이네요. 그렇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을 때 터져나오는 그 야성적인 고기 본연의 풍미에 진한 불맛까지 싹 더해지는 거죠. 중국 귀족들 입맛에는 이 거칠고도 풍성한 북방의 요리가 그야말로 엄청난 미식의 충격이었던 겁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군침이 확 도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요리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기를 덩어리째 통째로 굽는다는 건 진짜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 조절이 엄청 힘들죠. 네, 겉은 막 까맣게 타버리는데 속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 십상이잖아요. 계속 뜨거운 불 옆에 서서 무거운 꼬치를 땀 뻘뻘 흘리며 돌려가며 구워야 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노동집약적이고 요리하기 힘든 통구의 방식을 고집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맛이나 호쾌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조리법 이면에는 북방민족의 뿌리 깊은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아, 샤머니즘이요? 고구려인들에게 수렵대회나 제천 행사는 단순한 고기 파티가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 산천의 신령들과 교감하는 아주 엄숙한 종교 의례였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의 믿음에 따르면 하늘에 바치는 희생 제물은 반드시 상처나 흠집이 없는 온전한 형태의 동물이어야만 했어요. 잠깐만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고기를 칼로 막 썰어버리면 제물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믿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대 샤머니즘에서는 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영혼이 죽은 자를 사후 세계로 인도하거나 혹은 무당이 천상계나 지하계로 여행할 때 길을 안내하는 보조령, 즉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영혼의 가이드, 길잡이군요. 네, 그런데 만약 고기를 칼로 잘게 토막 내버린다면 그 동물의 물리적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갈기갈기 조각나고 흩어져서 그 영적인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아, 물리적인 육신의 형태가 영혼의 보존과 직결된다고 믿었군요. 네, 영혼과 육신을 하나로 본 거죠. 그래서 흠집을 내거나 해체하지 않고 동물의 그 온전한 형태를 억척스럽게 유지하려고 그 힘들고 무거운 통구이를 고집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불에 태워서 굽는 행위, 즉 번제라는 방식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정화하고 지상의 것을 하늘로 쫙 우리어보내는 매개체잖아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고기를 불에 직접 굽는 과정을 통해 희생제물의 육신은 까맣게 타들어가지만 그 불의 기운을 통해서 동물의 영혼은 하늘로 쫙 올라가서 새롭게 재생된다는 깊은 종교적 철학이 조리법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건 양통구이를 즐기던 몽골계 유목민이나 북방 수련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샤머니즘적 의례이자 조리법이었죠. 와, 세상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혹시 오늘 저녁에 퇴근하시고 즐겨 참는 고깃집에서 숯불구이 드실 계획이신가요? 많이들 드시겠죠. 고기가 그 불판 위에서 칙 소리를 내면서 막 익어갈 때 올라오는 매혹적인 불맛의 기원이 사실은 고대 북방인들이 짐승의 영혼을 천상으로 보내고 다시 재생시키고자 했던 그 웅장하고 성스러운 종교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정말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진짜 알고 먹으면 맛이 다르죠. 우리도 진짜 무심포 짐짐을 신기나 수구이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영적 세계관이 숨쉬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경이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점을 요리하던 제단에서 화려한 연회장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샤머니즘적 의식을 마친 그 웅장한 크기의 짐승 통고기가 제단에서 내려져서 연회장 한가운데 떡하니 놓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빙 둘러 앉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고기를 실제로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서빙을 해주는 현대식 식당이 아니니까 각자 접시에 고기가 예쁘게 썰려서 담겨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통고기니까요. 커다란 짐승이 통째로 구워져서 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다면 결국 사람들이 뜯어 먹든 잘라 먹든 자기 스스로 고기를 해체해야만 입에 넣을 수 있겠네요. 아, 각자 자기 몫의 고기를 자를 도구가 필요했겠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필요성 때문에 고대 북방 민족들은 우리 눈에는 다소 이질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발달시켰어요. 바로 허리띠에 고기를 자를 작은 칼과 도구들을 늘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문화였죠. 아, 신라의 고분인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유물 있잖아요. 그거 보면 금빛으로 반짝이는 허리띠 아래에 작은 은장도 같은 칼도 있고 불 피우는 부싯돌, 심지어 칼 가는 숫돌 같은 것들이 장식처럼 잔뜩 매달려 있거든요. 네, 아주 화려하죠. 저는 그게 그냥 왕족들의 화려함을 과시하는 패션 아이템이거나 아니면 무슨 주술적인 상징물인 줄만 알았어요. 물론 후대로 가면서 그게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 커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뼛속까지 실용적인 도구들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는 아프라시압 고분 벽화를 보면요. 그곳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들의 모습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신들의 허리춤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어김없이 둥근 고리가 달린 작은 칼이 차여 있어요. 멀리 스키타의 유목민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르기까지 북방의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들은 항상 허리에 자기 개인용 칼이랑 수동을 필수품처럼 차고 다녔던 겁니다. 자기 칼로 잘라 먹어야 하니까요. 네, 연회장이 초대받았을 때 제공된 그 거대한 통구이 맥적을
자기 허리춤에 칼을 쓱 뽑아서 직접 점여서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각자 칼을 차고 고기를 썰어 먹었다고 하니까 저는 역사서에 기록된 아주 드라마틱한 일화 하나가 딱 떠오르거든요. 어떤 일화죠?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산상왕 이야기인데요. 산상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발기라는 형이랑 아주 치열하게 왕위 계승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상왕이 하신보다 신분이 높은 형수, 그러니까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씨 왕후를 은밀하게 대접하는 자리를 싹 마련하거든요. 고구려 정치사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때 산상왕이 귀한 손님인 우씨 왕후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고기를 정성스레 막 썰어주다가 그만 실수로 자기 손가락을 깊게 베이고 맙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우씨 왕후가 깜짝 놀라서 자기 치마끈을 쫙 풀어서 그 피나는 시동생의 손가락을 정성껏 감싸 메어주잖아요. 묘한 텐션이 흐르는 장면이죠. 이 찌릿한 스킨십이랑 교감이 결정적인 인연이 돼서 훗날 왕이 죽은 뒤에 우씨 왕후가 남편의 형제인 발기 대신에 이 산상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결국 그가 왕위에 딱 오르게 되잖아요. 고구려 특유의 취소운,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 풍습을 보여주는 엄청 중요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일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라기보다는 내 칼을 꺼내서 고기를 직접 썰어 대접한다는 행위가 얼마나 큰 정성이자 헌신을 의미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네, 당신 입에 들어갈 고기를 내가 잘라준다는 건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환대 혹은 굴복, 나아가서는 정치적 동명의 제스처였던 게 아닐까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고기 한번 잘 썰어서 왕이 된 남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육식과 권력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더 큰 역사적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고대 고구려의 그 야성적인 육식 문화가 현대 식탁으로 오기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궤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갔나요? 거대한 짐승을 통째로 굽고 허리에 찬 칼로 직접 썰어 먹던 그 호쾌한 맥적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세련되고 간편한 형태로 싹 변모해 갑니다. 사람들이 유목과 수렵 중심의 생활에서 점차 벗어나서 농경사회에 완전히 정착하잖아요. 네,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제천 행사 때에 짐승을 굳이 통째로 구워야 할 종교적, 환경적인 이유가 크게 퇴색해버린 거죠. 확실히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밥이랑 같이 고기를 반찬처럼 먹어야 하는 농경사회 식단에서는 그 짐승 통구이가 너무 부담스럽고 번거로웠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쯤이 되면 그 거대한 통구이 방식은 자취를 감추고요. 고기를 미리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썬 뒤에 양념에 재워서 대나무 꼬치에 가지런히 꿰어 굽는 설화적이라는 요리로 다듬어집니다. 썰어서 꼬치에 꿰놓군요. 네,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쏙쏙 잘 배어들게 되죠. 이 조리법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궁중요리인 너비아니로 이어지고요. 근현대, 특히 1960년대 즈음에 얇은 철망으로 만든 석쇠랑 불판이 대중적으로 쫙 보급되면서 아야 그 대나무 꼬치마저 빼버리게 됩니다. 이제 꼬치도 필요 없어진 거네요? 네, 양념에 잰 얇은 고기 조각들을 불판 위에 그냥 직접 올려서 빠르게 구워 먹는 지금 우리가 먹은 불고기 형태로 완벽하게 안착하게 된 겁니다.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얇게 썰어 굽는 농경사회의 방식은 수용했지만 고기를 굽기 전에 미리 진한 양념에 푹 재운다는 맥적 특유의 유전자만큼은 수천 년의 세월을 뚫고 오늘날 우리 식탁에 굳건하게 살아남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태도는 환경에 따라 계속 변했지만 맛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만큼은 고스란히 계승된 거죠. 자, 이제 오늘 분석한 자료들의 핵심을 하나로 쫙 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활하지만 척박했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구려인들의 치열한 생존 본능이 수렵을 국가 산업으로 만들었고요. 또 과화마와 맥궁이라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주체로서 대접받았던 소의 지위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소고기가 얼마나 귀했으면 정치적 무기로까지 쓰였겠습니까? 또한 짐승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해서 영혼을 천상으로 보내려 했던 그 북방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불맛 가득한 통구이 맥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존과 진앙의 결합이었죠. 피땀 어린 생존 투쟁과 종교적 철학이 담긴 방식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며 다듬어지고 결국 오늘날 청취자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맛있게 즐기시는 달콤 짭짤한 불고기로 이어졌다는 이 거대한 서사. 단순히 고기 한 점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깊게 살펴본 것처럼요. 고구려의 척박한 기후, 지형,
지배층의 권력 구조, 그리고 샤머니즘이라는 믿음 등 당시를 둘러싼 모든 거대한 환경적 요인들이 한데 뭉쳐서 맥적이라는 고유한 식문화를 딱 주저해냈잖아요. 네, 시베의 산물이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대의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상상이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급격한 식생의 변화, 공장식 축산업과 육류 생산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배양육 기술의 등장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환경적, 기술적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잖아요.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고구려인들이 척박한 땅에서 탄수화물을 구하려고 활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구 환경의 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양육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활을 들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 그러니까 3026년의 후손들이나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21세기의 기록을 뒤적이며 과연 어떤 분석을 내놓을까요? 미래의 역사가들이요? 네, 오늘날 오늘과 대형마트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집어드는 플라스틱 팩에 담긴 조각난 고기, 혹은 이제 막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실험실의 배양육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인류가 지구 환경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그들의 거대한 생존 투쟁과 철학이 꽉 응축된 성스러운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진 않을까요? 우리가 고구려의 맥적을 보면서 그들의 생존과 신앙을 읽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트의 그 흔한 플라스틱 팩 고기가 그저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찍혀 나온 상품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부터 쉼없이 진화해온 인류 생존 DNA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식탁 위의 역사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청취자 여러분이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그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불향을 맡으실 때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수천 년을 이어져 온 북방 역사의 장엄함을 음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1000년 뒤 미래 인류의 식탁까지 상상해보는 아주 특별한 미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아주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